대한민국이 난적 요르단에게 거의 패배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자, 극적인 무승부였고요. 정말 다행스러운 무승부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조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졌다면은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자, 이번 무승부는 꽤 의미가 있다. 그리고 네, 물론 우리가 2위를 차지하고 1위를 안 하면서 16강에서 일본을 피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물론 우승으로 가는 길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승을 목표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피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얻어낸 성과를 가지고 결승까지 가야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제가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에 대해서 그동안 느꼈던 것들 이번 경기에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전술적인 한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걸어도 좋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좀 이날 요르단전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클린스만호의 제가 뽑은 가장 첫 번째 경직된 전술 그리고 한정된 자원입니다. 요르단의 기본 포메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3백 기반의 3-4-3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용을 보면요. 포백에 가까웠어요. 왼쪽 윙백인 13번의 알마르디 1차전 때 두 골 넣은 선수죠. 공격 때 이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백의 왼쪽 센터백에 해당하는 17번의 알 아잘린이 사이드백처럼 측면으로 이동을 해서 사이드를 지켜줘요. 이러한 운용은 요르단이 우리 오른쪽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움직이던 우리 선수가 누굽니까? 이강인 선수죠.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측면 쪽 이게 이제 후반전까지 합친 움직임이기 때문에 전반전 이것보다 훨씬 더 사이드 쪽에 갇혀 있었죠. 후반 들어가지고 반대쪽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중앙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날 평균 위치가 이 정도이긴 한데 전반전은 더 위쪽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위치에 있던 이강인 선수 전반전 내내 볼 투입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뭐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슈팅이 됐던 패스가 됐던 일단 본인에게 볼이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전반전 내내 이강인 선수가 시도했던 패스가 몇 회였을까요? 단 8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합을 했고요. 일단 전진이 어려웠고 공을 받았을 때에도 뒤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옆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이날 이강인 선수가 전반전에 성공시켰던 8차례 패스의 궤적입니다. 키패스는 하나도 없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전환하는 패스라든지 아니면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하고 좀 주고받으면서 전진하는 움직임들이 이강인 선수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역할들을 사실상 거의 하지 못하는 전반전 내용이었습니다. 요르단이 약간 비대칭으로 이렇게 전술을 운영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강점인 우리 클러치 능력이 가장 뛰어난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전술적인 지원이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좌우 스위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레인전 후반전처럼 설령우 선수가 라인 따라서 이렇게 측면으로 전진을 하면 수비가 그쪽으로 딸려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끌어당겨주는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강인 선수가 좀 더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반전 내내 이강인 선수는 고립된 채로 고전을 해야 했고요. 이것만이 아니죠. 이런 여러 가지 장면에서 클린스만호가 전반전 내내 대응을 잘 못하는 모습이 바레인전, 이번 요르단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고착된 전술 운영 그리고 상대에 대한 대응 미숙이 클린스만호의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프타임이 지나고 나서야 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것조차도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적으로 어떤 진단을 해준다기보다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수들끼리 서로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또 강하게 의견을 낸 선수의 어떤 그런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후반전에 변화를 주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잘 풀릴 때는 선수들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우리 선수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해결을 해내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요르단전처럼 이렇게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그런 해법 모색을 결국에는 코칭 스태프들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45분이 끝난 뒤가 아니라 경기 중에 충분히 어떤 강력한 어필이나 아니면 선수들에게 위치를 바꾸는 지시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감독이 왜 있습니까? 그라운드 밖에서 선수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 혹은 선수들끼리 그라운드 내에서 경기 중에 뭔가 의견을 소통하면서 위치를 바꾼다거나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벤치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클린스만 감독 보면 경기 중에 굉장히 조용하고요.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만 전술적인 지시라든가 코칭 스태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거의 화면에 잡히질 않습니다. 물론 화면 밖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술 운영에서 그런 변화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벤치의 역할이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에 많이 제한이 돼 있다. 그리고 후반전이 됐든 전반전이 됐든 그런 변화가 나오는 상황에조차도 감독의 역할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술이 경직될 수는 있지만
그걸 경기 중에 충분히 상대의 어떤 대응이나 상대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좀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카운터를 칠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클린스만하고 갖고 있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한계점이라는 거죠. 게다가 클린스만호는 꽤 오래전부터 주전 라인업을 사실상 확정을 했고, 그리고 어떤 선수 내부적으로 어떤 경쟁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색깔의 선수들을 구비를 하면서 이런 변화에 따른 어떤 교체에 의한 전술적인 유연한 변화, 아니면은 선수들이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상대의 어떤 스타일에 맞는 어떤 그런 맞춤형 교체, 이런 것들이 쉽게 가능하기 어려운 형태로 최종 라인업을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갖고 있는 어떤 색깔이 상대가 보기에는 상당히 파악이 가능하고 전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파해법을 찾기가 수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1차전, 2차전 선발로는 변화도 없고 전술 운용이나 경기의 흐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자체를 아주 협소하게 가져가면서 상대가 파악하기 쉬운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게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클린스만호의 딜레마 두 번째입니다. 측면이 낭비되고 있고 측면 선수들의 동선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전술적으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풀백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 축구에서 우수한 감독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이드백, 풀백들의 역할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 선수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경기 중에 변화를 시키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클린스만호는 굉장히 예스러운 풀백 운용을 합니다. 사이드백들은 측면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이 선수들이 위치를 극적으로 변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전술적인 어떤 체인지를 가져가는 이런 상황들이 클린스만호에서는 쉽게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창하게 인버티드 윙어라는 뭐 이런 단어를 굳이 꺼내 들지 않더라도 팀이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위치에 가 있는 선수가 없거나 아니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굉장한 낭비고, 상대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공간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할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상대에게 많이 내주고 있다는 거죠. 클린스만호는 이강인과 이재성을 이번 경기에서 양쪽 윙어로 내세웠습니다. 이 두 선수의 특징, 전문 윙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윙어의 정의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터치라인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윙어 스타일의 굉장히 넓게 움직이는 스타일의 윙어들은 아닙니다.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에 더 특화되고 오히려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짧은 패스라든가 아니면 동료들과 원투 주고받고 들어가는 움직임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바레인전, 요르단전 모두 상당히 넓게 두고 쓰고 있고요. 게다가 그 아래쪽에 있는 풀백들의 공격성을 상당히 억제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요르단전에서 이기재 선수의 평균 위치를 보시면 사이드 쪽에 굉장히 치우쳐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중앙 쪽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앞쪽으로 올라갔을 때 상대 박스 근처까지 접근을 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제한돼 있었고, 이것은 왼쪽만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배치가 됐던 설령호 선수 역시 굉장히 흡사한 그런 히트맵을 보여주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이드 쪽에서 이 선수들이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고정적인 위치를 통해서 팀이 얻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전반전 이강인 선수의 위치입니다. 오른쪽 측면 사이드 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코너킥과 왼쪽에 있는 것은 거의 프리킥 찰 때 그런 히트맵인데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 공간과 오른쪽 측면 쪽에 국한이 되어 있는 공격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설령우 선수의 위치를 겹쳐보면 이런 식으로 위치가 앞뒤로 거의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위치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의 움직임에 의해서 서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컨비네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제한시킨다는 거죠. 반대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기재 선수의 위치, 그리고 전반전에 왼쪽 측면에 배치가 됐었던 이재성 선수의 위치, 이렇게 이 두 선수의 위치가 서로 간에 크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조합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서로가 구분된 위치 속에서 좀 고립되어 있는 양상을 많이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강인의 오른쪽, 이재성 왼쪽. 이번 경기에서는 두 선수의 컨디션 자체가 썩 좋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위치처럼 앞쪽에 올라가 있는 선수에게 두세 명의 선수들이 붙어서 전진성을 좀 제압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결국 측면 뒤에 있는 선수가 뒤에서 기다려서 받는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공이 없는 상황에서도 움직이면서 수비수를 좀 떨궈주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전반전에 그런 모습들이 거의 되질 않았습니다. 또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번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약점이 황인범 선수와 박용호 선수가 중앙에 위치를 해 있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빌드업 과정에 유연한 패스들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상대가 굉장히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우리 선수들이 등을 돌릴 수 없게 만들고 좀 편하게 패스를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측면에 있는 풀백들이 아무도 없는 그 위치에 남아있기보다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좀 더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수적 우세를 가져갈 수 있게 해줬다면 좀 더 중앙에서 양질의 패스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위치적인 지원도 양쪽 측면에 있는 풀백들이
결코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상당히 모든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서로 유리가 된 상태로 경기를 하면서 우리가 경기력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초들을 제공을 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중앙에서 빌드업이 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어서 약간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볼을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다면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대표팀에서 박용호 선수의 역할이 그런 점보다는 일단 수비를 보호하는 역할에 좀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 풀백들의 중앙 이동을 통한 빌드업의 어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시도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경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프타임이 지나면서 이 경기 클린스만 감독이 풀었던 해법은 이재성과 손흥민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후반전 손흥민 선수의 위치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 이재성 선수의 위치가 오히려 중앙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측면에서의 상대의 압박을 덜 받는 상황에서 좀 더 풀어낼 수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들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상대가 앞서 있던 상황에서 그러한 공간들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었고 여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 이재성 선수를 빼고 정우영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요. 정우영 선수는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이제 왼쪽을 좀 더 많이 지향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은 손흥민 선수하고 굉장히 좀 동선이 많이 겹쳤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후반전 위치 정우영 선수가 들어간 이후의 위치를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이렇게 측면 쪽에 남아 있었는데 정우영 선수하고 위치가 거의 흡사합니다. 평균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동선이 겹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여기에 설령우 선수가 또 후반전에 왼쪽으로 이동을 좀 했죠. 보시다시피 설령우 선수의 위치까지 이 세 선수 모두 겹칩니다. 네, 정우영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제외한 설령우 선수의 평균 위치고요. 손흥민과 정우영 선수. 그러니까 설령우 선수가 전반전 오른쪽에서 뛸 때보다 후반 왼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좀 더 많이 전진을 하면서 공격에 가담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서로에게 어떤 영역을 책임져줄지에 대한 명확한 디렉션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수적으로 우리가 공격 숫자를 늘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골 찬스를 만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술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감독이 이것을 선수들에게 좀 더 디테일한 해법을 제시를 하고 또 서로 간에 좀 다른 움직임들을 좀 고민을 해보게 만들면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확실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1차전, 2차전 이렇게 거의 동일한 라인업을 가져가는 우승권 도전하는 팀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란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변화를 많이 줘요. 왜냐하면 결승까지 가는 경로에서 결국 전체 모든 팀이 두루두루 경쟁력을 가진 팀으로 유지가 돼야만 좀 더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 이 팀은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질 않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매경기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본선 대회 들어서만이 아니라 대회 본선에 와서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너무 플랜 A에 집착했던 그런 경기 운영 자체가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응을 하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팀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주전과 비주전의 분리가 너무 극명하게 나뉘어 있다는 것이 지금 벤치에 있는 선수들 아예 기용도 안 된 선수들 몸을 풀고 벤치에 들어갔을 때 표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팀의 우승 가능성 여전히 저는 낮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클린스만호의 여전한 가능성 첫 번째는 당연하죠. 역대급 선수 구성입니다. 우리 대표팀처럼 클러치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질비한 팀이 드뭅니다. 물론 이번 요르단전처럼 고전을 했던 경기들도 있지만 결국 일본과 우리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라크와 요르단의 실력 차이도 있지만 결국 어쨌든 우리는 동점을 만들어냈다는 거. 저는 그 한 끗 차이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승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김민재 선수가 보여줬던 아주 완벽한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의 정말 우리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지켜줬던 그 철기둥 수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황희모 선수와 함께 만들어냈던 마지막에 그 골 기어 장면들 PK를 만들어내는 장면도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선수들의 존재가 어떤 한두 선수가 부진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책임을 져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선수 구성이라는 것은 저는 정말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멀티플레이어들의 존재입니다. 물론 클린스만 감독이 잘 활용을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 대표팀에 지금 소속이 돼 있는 선수들은 이 스타팅 라인업 들어갈 때 포지션만이 아니라 경기 중에도 팀이 필요한 위치로 이동을 해서 제 몫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가진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교체로 들어간 정우영이나 뭐 홍현석이나 이런 선수도 마찬가지고 황인범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것도 그렇고 또 설령우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다른 위치에 가서 팀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는 거. 저는 이게 클린스만 감독이 그거를 의도해서 뭐 뽑았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뭐
좀 별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극복을 해낼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팀이 아닌가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클린스먼의 그래도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닝 멘탈리티인데요. 이건 참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멘탈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정말 많은 대회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멀리는 런던 올림픽부터 그 사이에 뭐 아시안 게임들까지 그리고 소속팀에서도 우승을 경험한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한 팀 중에서 약팀 중에 하나로 꼽히는 타지키스탄이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이 이번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최종적으로 어떤 순위를 기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팀이 개최국 카타르를 상대로 보여줬던 경기력 물론 1대0으로 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았고 그 전에 여러 팀들을 상대로 뭐 말레이시아 뭐 요르단하고도 비겼었고 그리고 뭐 파키스탄 잡고 홍콩 잡고 이렇게 최근에 거두었던 성적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메르데캅이라든지 킹스컵이라든지 동남아의 작은 대회들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우승을 하면서 선수들이 가진 자신감이 저는 아시안컵 본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약팀의 뭐 한정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 대표팀이 계속 꾸준히 쌓아온 상황에서 이번 아시안컵에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 우리 선수들에게 위닝 멘탈리티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대회가 이번 대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바로 이 위닝 멘탈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로서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고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 선수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첫 두 경기에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좀 아쉬운 경기지만 그래도 지지 않았고 여전히 조일이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선수들의 또 네, 제가 가장 어째 이 컨디셔닝입니다. 컨디셔닝만 잘 해낸다면 네, 충분히 환호할 수 있는 그런 결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긍정적인 한계와 가능성을 함께 점검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